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한덕수 후보가 더 낫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낫다는 답변은 29%로 김 후보가 낫다는 응답 19%를 앞섰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45%, 모른다와 무응답은 7%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땐 한덕수 후보가 59%, 김문수 후보는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 보수 응답자 역시 단일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낫다는 응답이 50%, 김문수 후보가 낫다는 답변이 26%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정당 핵심 지지층이 많다고 평가되는 대구, 경북에선 한덕수 후보가 44%, 김문수 후보는 19%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선 한 후보가 34%, 김 후보는 21%였습니다. 네, 하지만 범보수 단일 후보로 누가 나오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를 상수로 두고 양자 대결 맞상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붙일 경우 이 후보는 50%, 김 후보는 34%를 각각 얻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경우엔 이재명 후보가 49%, 한 후보는 38%를 받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넣으면 이재명 후보가 50%, 이 후보는 22%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성향 응답자를 따로 떼서 분석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누구든 54에서 55%의 지지를 얻어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김 후보는 23%, 한 후보는 29%, 이준석 후보는 2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나오는 3자 구도에선 이 후보가 48%, 김 후보 29%, 이준석 후보는 8%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자리에 한덕수 후보를 넣을 경우 이 후보는 47%, 한 후보는 34%, 이준석 후보는 6%로 집계됐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45%로 1위였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18%로 2위를 차지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한정에서 보면 이 후보의 적합도는 92%에 달했는데요.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선고 이후 여론이 반영됐음에도 이전 여론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이 34%,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당무 우선권을 두고 설전도 벌였는데요.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은 선대위 구성으로 일단 봉합을 시도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두고 공개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당무 전반의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며 수차례 요청해도 지도부가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건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선대위 구성 지시를 하셨고
장 의원의 고사로 유임된 이양수 사무총장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관례상 지도부가 후보 결정을 존중해줬을 뿐 전권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며 당원 당규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당직 인선이지만 근본 원인으론 단일화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꼽히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9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와 경선을 통과한 후보에게 곧바로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란 김 후보 측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경선 직후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 후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의구심에 선수별 성명 발표와 의원총회 소집까지 약속을 이행하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의총에선 박수영 의원이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설명했는데 지도부는 의총 도중 김 후보를 직접 만나 신속한 단일화의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시간 넘는 논의 끝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서둘러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지도부는 심야 긴급 비대위를 열고 당무 우선권을 존중하라는 김 후보 요구를 받아들여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유상범 의원이 본부장을 맡아 바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후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밤늦은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선대위를 발족시키는 겁니다. 양측은 일단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시기는 논의 시작도 못한 터라 오는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일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0일이나 11일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현승 전당대회 의장은 어제 당 홈페이지에 제6차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지하며 구체적인 장소와 안건은 추후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에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전당대회 소집을 먼저 공지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늘 만납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와 새미래민주당은 두 사람이 오늘 낮 12시 반 서울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오찬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 전 총리가 한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뤄지게 됐는데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으로 심화하는 국가위기를 상의하기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대선과 개헌을 연계하는 개헌 빅텐트와 반 이재명 연대 구축에 대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역을 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태양광 사업을 거론하며 전 정권과 각을 세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아동과 불교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첫 방문지로 경기 양평군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공직자는 충직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내 땅값 올리고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길은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왜 돌아가냐 말이에요. 경기 여주시에선 태양광 발전소를 언급한 뒤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을 내는데 왜 다른 지역은 못하게 하느냐며 정부 정책에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 후보는 또 당이 자신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를 사법부에 요청한 걸 두고 헌법을 들어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후보는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동과 불교 정책 비전도 내놨습니다.
양육 부담을 덜겠다며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교의 사회 통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나서겠다며 사찰 정비 자부담 비율 완화와 템플스테이 지원 등을 공언했습니다. 불교가 특히 통합의 정신, 공존의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이 후보는 경청 투어와 공약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당이 전면에 나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걸 두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 게 맞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을 지켜 선고가 진행됐다며 상고심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유례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놓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기환송 선고 뒤 실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소송 기록을 모두 검토한 게 맞느냐는 주장이 나왔고, 사법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에는 이 후보 사건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충실히 살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심리가 신속히 진행된 건 맞지만 선고는 모든 원칙을 지켜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은 법률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모든 소송 기록을 전부 살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데다 앞선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 인정된 여러 사실관계는 다룰 수조차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가 아닌 처음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꾸준히 기록 검토가 이루어져 왔을 거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원문과 전자문서, 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만큼 로그 공개가 기록 검토 여부를 확인할 정확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요구는 재판부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침해하는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민주당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호중 총괄 선대본부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는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인데 조희대 사법부가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고 이는 관건 선거를 넘어선 판권 선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전까지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 집단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무리 발버둥치며 애를 써도 이재명이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이성적인 폭주와 급발진을 계속할수록 이 후보의 죄는 국민에게 더욱 짙게 각인된다는 걸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한 SK텔레콤. 현재까지 가입자 100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며 연휴 이후 대리점에서도 유심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보여 대리점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유심 교체 가입자는 100만 명, 예약 신청자는 770만 명입니다. 유심 교체 현황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교체하신 분은 100만 명 정도 되시고요.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만 2천만 명을 넘었고
교체 신청자의 수도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지만 유심 교체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사태 초기에 확보 물량 100만 개는 이미 소진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500만 개 추가 물량이 들어와도 이번 달 말 기준 교체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5%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전부터 각 지역 대리점의 유심 재고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오픈런마저 중단된 상황. SK텔레콤 측은 연휴 다음 날 대리점 유심 공급이 재개된다고 밝혔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공항은 이제 평상시 정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가 유심이 들어오는 대로 예약하신 분들 이제 우선으로 해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물량에 당장 원활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신규 가입을 받을 유심은 있느냐는 비판에 정부가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를 내리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600개 티월드 매장과 티월드 다이렉트샵 온라인 채널에서는 신규 영업을 준비를 하고 이 기간 발생하는 대리점 영업 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신사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킹 사태의 여파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렇게 유심 대란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들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인 것처럼 유심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 가입자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공식 안내 문자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미싱 문자를 볼까요? 유심 재고가 도착했다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URL을 누르라고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링크는 절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와 더불어 현재 SK텔레콤이 가입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공식 문자는 총 3종류입니다. 유심 교체 신청이 접수됐다는 내용과 유심 확보 지연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유심 교체가 가능한 날짜에 방문해달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발신자 번호입니다. 공식 문자는 발신자가 SKT 고객센터 1149요. 대리점의 번호는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인터넷 주소는 절대 문자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 초기에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면서 티월드 홈페이지 주소를 넣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공식 문자에는 URL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물로 나온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주변 정보를 얻으려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활동 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집 살 생각 없이 부동산 공부 등을 목적으로 모여 현장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많아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임장에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매수 의사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는 부동산 답사 모임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고 있습니다. 10팀 가운데 한두 팀 정도가 임장 크루로 추정될 정도인데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이들로 인해 시간만 낭비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큰 거는 시간이죠. 시간을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할애를 해야 된다는 게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10건 하면 저희도 한두 건 정도는 꼭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매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 신혼부부인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분은 결혼하시나 봐요. 했더니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고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면 가짜였다 하고 그 후기도 막 올라오고 실제 거래하실 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살고 계신 분도 힘드시잖아요. 임장 크루로 공인중개사들의 피로도가 커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장 비용을 사전 지불한 뒤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집을 구할 때 여러 매물을 둘러보게 되는데 건마다 돈을 내라고 하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임장 활동으로 여러 집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임장비가 비용이 엄청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임장비를 받을 필요가 있나.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2개, 3개, 4개 벌 때마다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면 오히려 중개사들이 중개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직거래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논란이 커지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사회적 수기가 필요하고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 달 이상 무단 결석으로 재적 통보를 받은 대전, 충남 지역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급과 재적은 예정대로 처리된다며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한 달 이상 무단 결석으로 재적 통보를 받은 대전, 충남 지역 의대생들은 순천향대와 을지대, 건양대 등 모두 3곳. 이들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향대는 재적 예정 의대생 606명이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전원 수업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의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양대 역시 재적 예정 본과 3, 4학년들이 연휴 뒤인 오는 7일 수업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을지대 의대도 지난 2일 수업이 있는 학년을 대상으로 대다수가 복귀했습니다. 대학 측도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업을 7일부터 가능한 과목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 집단 복귀가 전체 의대생 복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이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7일까지 유급과 재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학사위원회가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확정된 유급 또는 재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오는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와 수업 미복귀로 인한 재적 유급 대상 학생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우리 국민의 강도 피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필리핀에서 또 한국인이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 현지 치안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불안해졌다며 공공장소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90km가량 떨어진 나숙부 지역에서 한국인 한 명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당시 이 한국인은 중국인과 필리핀인 4명과 함께 낚시를 가던 중에 무장한 강도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치됐던 이 한인은 사흘 만에 현지 경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지만 자세한 석방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시에서 길을 걷던 한국인이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에게 저항하다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오토바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새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필리핀에서는 무장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인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행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과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 마닐라 한복판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총기 강도 사건은 저녁 7시 무렵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찰과 현지 공관 그리고 여행업계까지 머리를 맞대고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뾰족한 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필리핀 치안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불안해졌다며 여행객은 물론 현지 교민도 야간 이동이나 외진 곳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현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서울 회기동에 있는 경희의료원 본관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연기가 건물로 유입되지 않아 대피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끈 소방당국은 당시 옥상 보수를 위해 용접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점을 파악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 무엇보다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강원도 산하기관이 특정 업체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수십 건의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담스퀘어. 전국 여러 곳이 있는데 강원 지역은 중소기업 벤처유통원과 강원도청 산하 경제진흥원이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운영은 민간업체에 맡기고 인건비는 유통원이 지원하는 구조인데 총괄은 강원경제진흥원입니다. 처음 문제가 된 건 인건비. 인건비는 상주 인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주하지 않던 A업체 직원 2명에게 인건비 4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됐습니다. 상주하지 않아도 업무를 했다는 거는 그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하지만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주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처분했던 걸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소담스퀘어 강원에 함께 설치한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지역 특산물과 제품 홍보를 포함해 라이브 방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강원도가 예산 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 운영과 관련해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행사 계약을 따낸 A업체가 하지도 않은 리허설을 했다고 하거나 실제 투입한 인력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청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일이 다 완료된 다음에 확인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 입장에서도 그거를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10개월간 모두 66건의 행사가 열려 인건비로 2억 8천만 원 넘게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64건이 해당 업체 한 곳에 맡겨졌습니다. 진흥원은 시설 구축에 A업체가 주로 관여하다 보니 방송 장비를 쓰는 행사 계약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강원경제진흥원이 해당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함께 업체와 경제진흥원과의 유착관계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3월 울산에서 택시가 축대벽을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기사가 내리막길에서 감속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걸로 결론 내렸는데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 지역 택시에 오작동 방지 장치를 시범적으로 달았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축대벽을 들이받은 택시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기사와 승객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한 경찰은 택시 기사가 내리막길에서 시속 80km 속도로 내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70대 기사가 착각해 감속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지요. 이처럼 고령 택시기사 교통사고는 2019년 32%에서 2023년 51%로 매년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택시기사 가운데 47%가 65살 이상 고령으로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하자 울산 택시공제조합은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엔진 동력을 차단해 오히려 속도가 줄도록 설계한 장치입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자동적으로 스톱해 줍니다. 우리 기사들한테는 안전함을 보여주는지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 사업을 거쳐 연말까지 효과를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설치 비용이 40에서 50만 원 정도 내외이고요. 그리고 설치하는데도 20-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내 어린이 인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이젠 전체 국민 10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어린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65살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수가 1992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4살 이하 어린이 인구는 539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0.5%로 지난해 4월보다 19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어린이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0년에는 1324만 명으로 당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10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 10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였는데 55년 만에 10배 증가한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린이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항공권과 $1,0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영화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취임 100일 동안 이민자 13만 9천 명을 추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자가 추방이라는 당근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자진 출국할 경우 항공권과 현금 $1,000,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But what we thought we'd do is a self-deport, where we're going to pay each one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we're going to get them a beautiful flight back to where they came from. 미 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하면 이민쇄관 단속국을 접촉하지 않아도 돼 훗날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도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데 약 2,4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무리한 추방 정책에 미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자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겁니다. It's a very difficult thing with the courts because the courts have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they said maybe you have to have trials. We're going to have 5 million trials.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영화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Film industry has been decimated by other countries taking them out, and also by incompetence, like in Los Angeles, the governor is a grossly incompetent man. He's just allowed it to be taken away from. 백악관도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 폭탄이 오히려 해외에서 제작을 늘려온 미국 제작사들에게 타격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오락가락 영화 관세가 혼란만 부추길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미사일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타격한 지 하루 만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후티 계열 알마시라 TV는 현지 시각 5일 저녁 8시쯤 후티가 장악한 예멘 서부 해안 도시 호데이다의 항구가 6차례 공격당해 2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마시라 TV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호데이다 항의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는 모든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하는 노골적인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후티가 이란산 무기를 운송하는 데 쓰이는 호데이다 항 시설과 인근 바젤 지역의 시멘트 공장을 전투기로 공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가뭄과 폭우 등 기후변화가 원두 생산지를 덮치면서 커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까지 더해져 커피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하면서 커피 원두 생산지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라비카 원두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은 가뭄 탓에 생산량이 급감해 지난해 원두 가격이 70%나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탓에 커피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커피에 매겨진 트럼프 관세는 10%, 로부스타 품종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에는 46% 관세가 붙습니다. O nosso amigo Trump
ele está provocando uma guerra. Nessa guerra, todos perdemos.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원두의 80%를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미국 내 커피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Cost going to impacting everyone, right? Impacting the producer, for the consumer, to the consumer, everyone. Even for the trader. Claro que los aranceles y todos los impuestos nos afecta a toda la cadena del café, es una turbulencia y a todo el mundo.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는 최근 원두 가격 등 비용이 200% 이상 증가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커피 업계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관세 탓에 올해 미국에서 커피와 와인,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증산으로 국제 유가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1.99% 하락한 1배럴에 $57 13센트로 거래를 마쳐 약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도 1.73% 내린 1배럴에 $60 23센트의 장을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춤하는 사이 원격 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배달 서비스에 이어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크게 앞당길 걸로 기대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를 신청했더니 차량 한 대가 도착합니다. 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업체 중앙센터에서 원격 운전자가 차를 운전해 배달해 줍니다.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된 무인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미 8,000회 넘는 주행 경험을 쌓았습니다. 운행 차량도 100대가 넘습니다. And then just like people's reactions to actually just the tech itself, like come in the car and be like, oh wait, there's actually someone did this instead of actually just assuming it's autonomous. But driving it itself, it's like there's really no difference. It's just like driving any regular car. 처음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잇따라 사고를 내면서 대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원격 운전자가 차 주변을 실시간으로 보며 운전할 수 있어 자율주행보다 안전합니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차가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차를 반납할 필요도 없어 편리합니다. 원격 주행 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진은 자율주행으로, 어려운 교차로 주행은 원격 조종으로 하는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자율주행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So one very interesting fact is that remote driving is not just a bridge technology. It actually accelerates the rollout of autonomous driving, so of robotaxis. 도로에서 차를 원격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기술이 자율주행을 앞당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경남 산청은 얼마 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죠. 올해는 산청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지자체는 축제 관광객 유치로 얼어붙은 지역 분위기를 녹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청 산불은 주택 등 시설 89곳을 태우고 산림 3,300여 헥타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불로 관광객이 줄까 걱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산청 방문의 해라 기대가 크지만 지역에선 벌써 여름 성수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 시기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이번 여름도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은 실제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9년과 2022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살펴봤더니 방문자가 줄면서 지출액도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산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경남 산청인 경우에는 피해 범위나 규모가 훨씬 과거의 산불에 비해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반 이상의 일단은 소비출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와 축제 개최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산불 여파로 일부 축제는 취소했지만 지역 대표 축제인 황매산 철축제는 개화 시기에 맞춰 개최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산청을 방문하는 것이 지역을 도와주는 착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산불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자체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축제에서 관람객 10만 명을 끌어모은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산청하동 산불의 잔불은 잡혔지만 지역 경제로 번진 잔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산불을 끈 것처럼 지역 경기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멋진 노을을 감상하고 자연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바닷가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황금 해안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경기 서부 지역의 걷기 명소로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령 100년을 훌쩍 넘긴 해송이 해안을 따라 군락을 이뤘습니다. 흰 백사장, 풍요로운 갯벌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선사합니다.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산책로를 따라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다 내음이 싱그럽습니다. 화성시가 국내 최대 규모 해안데크인 황금 해안길을 만듭니다. 제부 마리나에서 100mm 궁평항을 잇는 총 17km 코스로 어느 곳에서든 걸으며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성됩니다. 3개 구간 가운데 낙조 경관길과 소금 바닷길은 올해 말, 나머지 궁평 관광길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기존에 단절됐던 해안길을 하나로 잇는 만큼 걷기 명소 화성의 매력을 한층 부각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연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길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외지인들도 많이 올 것이고 저희 마을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아닌 두 발로 직접 걷고 머물고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탄생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황금 해안길을 찾는 체류형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 속에서 배우들뿐 아니라 감독들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국 드라마 시리즈의 메인 연출을 우리나라 감독이 맡으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첫 시즌이 공개된 뒤 올해 3번째 시즌까지 나온 영국 액션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영화 늑대 사냥 등 범죄 액션물로 이름을 알린 김홍선 감독이 시즌3의 메가폰을 잡았는데, 한국 감독이 인기 영국 드라마 시리즈 메인 연출을 이어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성공한 시리즈에 들어가는 건 좀 도전이죠. 부담이 되긴 하는데 기존의 거는 유지하면서 제 색깔을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느와르, 스릴러적인 느낌과 다음화를 계속 보게 하는 엔딩을 넣는 등 K-드라마의 개성도 살렸습니다. 좀 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느낌이 강하고 좀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라든지 스릴러적인 요소. 해외 드라마 연출을 연이어 맡아 자신만의 장기인 미장센을 뽐낸 박찬욱 감독이나 할리우드 SF 작품 미키시티를 선보인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감독들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모양새입니다. 언제나 찍고 싶은 스토리와 찍고 싶은 인물이나 어떤 장면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아지처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최근 개봉한 휴그랜트 주연의 영화 헤레틱은 박찬욱 감독과 호흡을 맞춘 정정훈 감독이 촬영했는데, 우리 촬영 감독으로는 처음 할리우드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작품하고 조금 더 오랫동안 촬영 감독으로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 감독들이 해외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으려면 독창적인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는 국내의 창작 생태계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2025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만에 관중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린이날 5개 구장에 관중 9만 1천여 명이 입장했고, 잠실과 고척, 대전, 부산 사직구장에는 10,000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KBO 리그는 종전 기록을 세웠던 지난 2012년보다 15경기나 빨리 3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넘어선 지난해와 비교해도 300만 관중 달성 시점이 42경기나 빠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엄청난 양의 제약회사가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엄청난 양의 제약회사가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체육계 혁신을 앞세워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유승민 회장이 취임 2달째를 맞아 YT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밝힌 유 회장은 더 큰 꿈을 향해 조용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취임 이후 약 2달,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으로서 따라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20대 올림픽 금메달, 30대 IOC 위원과 탁구협회장, 그리고 40대 대한체육회장. 불과 42살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오른 힘은 매일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 시절 경험이었습니다. 그 금메달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정말 이 4점을 매일같이 넘어가야 되고 꼭 해야 되는데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은 부딪혀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선수 때의 어떤 그런 경험이 녹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스포츠 행정가로서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제 스포츠 외교의 정점, IOC 위원장 같은 그런 자리 말입니다. 하나씩 이런 난제들을 풀어나가고 대한체육회가 정말 건강한 어떤 국민의 어떤 기관으로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춘다면 어떤 기회든지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눈앞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유승민 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에 대해 최근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받을 건 받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챔피언에서 스포츠 행정가로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승민 회장. 그의 다음 행보는 여전히 스포츠의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는 오르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황사의 영향으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오후에는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6도, 대구는 1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이 19도, 대구는 1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서울 방향 정체는 마치 명절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 오늘 새벽 2시 때까지도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알차게 보내고 돌아오는 분들로 서울 방향 정체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다 보니 조금 일찍 출발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된 정체는 오후 4, 5시 무렵 가장 심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고가 난 곳도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35번 통영 대전선 대전 방향 산내분기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선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신호를 통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고 지점 구분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보다 신경 써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오늘도 경부선에선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확대 시행됩니다. 잠시 후 오전 7시부터니까 잘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지금 충청권과 경기권 모두 막히는 구간 없는 상황인데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오늘 청주 지역 그리고 경기권에선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정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자주 막히는 당진 일대를 포함해 지금은 막히는 구간 없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